2020 노후자산 업그레이드. 가자! 어우, 목소리 좋은데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신년 특집으로 2020 노후자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올해 이제 노후자산을 불리는데 주목해봐야 할 투자 관련 이슈 그리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인구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의 전영수 교수님 모셔가지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어떻게 볼 건지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요? 이번 주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입니다. 그 투자 관련 연구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자산 배분이다. 그렇죠. 항상 자산 배분이 전체 수익의 뭐 90% 이상 된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뭐 나오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초저금리 시대가 바짝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더 그 자산 배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 최고의 자산 배분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좋은 분을 모셔왔습니다. 어떤 분이죠? 미래셋 대우의 이제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팀의 이재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 그 행운발 팟캐스트에 지금 처음 모셨는데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어마무시합니다. 그 고객 글로벌 투자 전략팀. 저희 회사에서 제일 긴 이름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나오고 싶었는데 되게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희도 반갑습니다. 저희 뭐 소개를 다시 드리면 미래에셋 대우 투자 전략 부문의 고객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저희가 하는 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퇴직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연금, 기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자산 배분에 대한 안을 드리운 자문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펀드하고 ETF 이런 것들 이용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 배분하기 전에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한 10년 정도 그 투자 전략하고 시황 쪽을 담당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와서 제가 하는 일, 자산 배분 이런 것들이 제가 했던 것과 좀 연관도 되고, 그래서 오늘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청산유수라 가지고 많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최근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부쩍 커진 만큼 청취자분들도 이번 방송에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후 자산을 저 이제 투자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노후 자산은 자산 배분을 꼭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제 뭘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쉬운 답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 세상이 바뀌었다? 예, 세상이 바뀌었다. 뭐 세상이 항상 많이 바뀌는 거지만 이 투자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노후가 좀 길어졌고요. 수명도 길어진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보다 조금 더 치명적인 거는 이자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은행에 넣어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무리가 없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드가 워낙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자를 창출하지 못하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러니까 준비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한 얘기들이 약간 진부해 보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 경제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부터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 예, 그렇네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하고 무역 갈등 겪다가 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또 뭐 전쟁 날 것처럼 하다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그렇네요. 예. 하고, 막 전세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데, 올해 글로벌 경제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이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연말 연초 되면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작년을 리뷰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나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 연말 정도 되면 내년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분석보다는 실제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핸들링 하다 보니까 직접 어떤 시장을 분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글로벌 주요 IB들의 의견들을 제가 수년째 보고 있는데 굉장히 분석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나고 나서 다시 그거를 리뷰해 보면 거의 잘 맞는 경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일단 그들의 분석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데 어떤 한 해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중간에 튀어나오면서 당초 예측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걸로 예상을 했다가 그렇죠. 예. 중간에 3번 연속 내렸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문제들 이것들도 저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격해졌던 측면이 있다가도 10월부터 갑자기 합의하겠다고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아마 올해도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몇 가지 공통된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무역 분쟁에서 관세율을 좀 내려줄 것 같은가? 요게 이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거든요. 그렇죠. 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이게 돈 푼 이유는 그냥 괜히 푸는 게 아니라 경기가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진짜 경기가 돌아설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만큼이나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 왜 저렇게 올라갈 것이냐, 자본시장은 올해 얼만큼 개방될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좀 있으면 이제 실무자들끼리 아마 사인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뉴스상으로 보시면 저희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를 포함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화해했느냐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올해 관세율 가지고 굉장히 더 부딪혀봐야 별로 이렇게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트럼프가 11월 달에 다시 선거가 예. 있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거의 제일의 목적 함수는 뭐겠습니까? 재선입니다. 그럼 재선을 하기 위해서 과거 대통령들이 어떻게 재선을 됐는지를 한번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세 가지 요소를 만족을 해야 돼요. 일단 그 미국의 성장이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장 되게 일단 중요하고요. 경제. 예, 두 번째는 실제로 고용이나 실업 상태가 굉장히 좋아야 돼. 실업률이 낮아야 되는 거죠. 고용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보다 미국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을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이나 주가가 얼만큼 좋으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글로벌 IB들이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이 세 개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관세 전쟁은 뭐가 나빠지겠습니까?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패권 전쟁으로 얘네들은 조금 잡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금 관세율이 25%인데 앞으로 이 관세율을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 남아있는 물건에서 관세를 하게 되면 성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중국은 또 내년도에 공산당 창립 100주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간에 약간 이해관계가 좀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합의는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2021년도 이후부터 다시 본격적인 예를 지적재산권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 지급이라던가 뭐 기술 문제 이런 것들은 그때 아마 나뉠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높다. 미중 관계는 당분간 봉합. 일단 봉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합의 과정에서 조금 티격태격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완전히 이거를 경기를까지 서로 이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싸우자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시장을 이렇게 보고 망치지는 있습니다. 않을 거다라는 예. 전망이시네요.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올해 봐야 될 부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표, 경기 지표들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좀 보게 되는데요. 올해 지금 글로벌 IB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미국의 경기가 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쭉 떨어졌는데 지금 정도 되면 바닥을 딛고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7월달, 9월달, 10월달에 금리를 또 세 차례나 내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지금 굉장히 많이 풀고 있고요. 요 부분들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실제 경기에 반영되는데 그러면 7월하고 10월달에 금리를 내렸으니 실제로 경기에 반영되는 건 올해 1분기 정도쯤에는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는 게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유동성.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무역 분쟁이나 경기 문제는 좀 지나고 봐야 되고 특히 무역 분쟁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연준의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를 최근에 좀 멈췄다가 다시 지난 9월 달부터 돈을 확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세계 금리가 막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유럽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반적 유동성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어서 올해도 유동성을 좀 계속 풀어주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위험자산 쪽은 그래도 작년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 관점을 좀 달리해서요. 네.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제 미국이나 중국 관련해서는 네. 미중은 뭐 서로 할퀴긴 해도 손은 잡고 갈 거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유동성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양호할 것 같다. 네. 경기 지표도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이란 사태 관련해서 그 이슈가 좀 되면서 이제 유가라든가 금의 가격 같은 게 네. 살짝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다시 이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다시 네. 인식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맞습니다. 올해 이제 유가나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유가 전망은 굉장히 물론 이제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뭐 주식 전망도 어렵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 전망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는 기본 뭐 밸류에이션이라던가 기본 가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 수요 요인, 그다음에 공급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등락을 펼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작년에 주식의 비중을 좀 충분히 가져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갑자기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다행히 사실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되는 흐름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국제 유가가 이란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공급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중동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게 화약고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이제 예민한 자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혁명이 최근 한 1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셰일 혁명이 일어났고요. 즉 기존에는 미국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인 요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끌려다니던 측면들도 있었고 전쟁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산유량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사우디, 뭐 이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질문의 의도상.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이 옛날 객관식 시험 봤으면 잘 예. 맞췄겠어요. 제가 객관식은 또 기가 막히게. 예, 미국이 지금 전체 산유량 중에 국가로는 가장 많은 산유량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정치적인 티격태격을 할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혹시 인플레가 높아진다라던가 아니면 석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소비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을 정도로 만약에 가려면 사실은 충분히 공급 쪽을 늘려서 이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는 국제유가 영향력은 좀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과거에 그 아버지 부시도 그랬고요. 뭔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그 중동을 공격한다라던가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정책을 쓰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영화를 보더라도 좀 그런데 굉장히 또 나름대로 똘똘 뭉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정치적으로 보면 내부를 단계시키려면 내부를 예, 그래서 실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전시의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전쟁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뭐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대선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유가 쪽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또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성장률이 아마 올해는 6%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5% 중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수요 요인이 과거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국제유가는 과거처럼 뭐 100불, 200불 이렇게 예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금 가격을 좀 말씀하셨는데
금 가격은 최근에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아까 마이너스 금리 얘기한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산 배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금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혹은 저희 같이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실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좀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수요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원유나 뭐 금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금리 부분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솔직히 예. 이제 뭐 워렌 버핏이 그랬던가요? 금리는 금융시장의 중력이라는 네. 말도 했던 것 같은데 지난해 뭐 미국이 세 차례 금리 인했고 뭐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나오는데 금리가 지금처럼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지금 질문하신 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 모두의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질문해 주신 건데 일단 금리가 뭘까요? 금리가 뭐 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의 가격. 그렇죠. 돈의 가격입니다. 빌릴 때 얼마 내고 빌릴 거냐에 대한 문제고 빌려줄 때 얼마를 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채권의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뭐 예금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투자한다고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도 만기까지만 그냥 가져가면 중간에 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되게 좋은 수익들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안정적인 이율 자체가 뭐 우리나라 국채 10년으로 보면 한 1.7%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금리가 낮아질 때는 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일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의 관건은 뭐냐면 안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일들을 어떻게 만들려야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도 갖고 있어야 되고 주식도 한국 주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미국과 뭐 신흥국가 유럽, 일본 이런 것들 좀 섞어야 되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한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신흥국 국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섞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금리는 뭐 1%대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한 3%대, 그다음에 브라질은 한 6% 후반, 뭐 인도도 한 6%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잘 섞어서 전반적으로 낮아져 있는 일들을 잘 섞어서 이렇게 조금 은행 금리보다 혹은 인플레 상승보다 더 내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시는 분 보면 이제 이자의 개념하고 일드의 개념하고 네. 약간 구분이 안 가시는 그럴 분들에게 약간 수도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은행에 넣으면 그 표시 약정된 이자를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드라고 하면 이제 수익률의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자를 주는 상품하고 확정되지는 않지만 주가가 오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 이런 것들을 다 섞은 개념이 우리가 일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그러면 그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나 뭐 국채 같은 거에 네. 투자했을 네.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은 수익들을 맞습니다. 얻어내자 이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예를 거죠.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이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의 코스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에 나 아니면 국내 주식에 좀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주 쉽게 생각드리면 일들을 내기 위한 그다음에 수익을 좀 얻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하고 한국하고 만약에 그냥 반반씩만 섞었어도 사실은 올해 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아주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이런 측면들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산 배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글로벌 자산 배분 특히 이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할 때 어디다가 자산 배분을 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이제 미국, 중국 이런 데가 이제 익숙한데 그럼 개별 국가들에 대한 전망도 이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견조하게 주가가 상승을 맞습니다. 했었죠.
어떻게 보면 경기는 네. 주가만큼 이렇게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주가는 좀 빠지는 듯하다 계속 이제 견조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런 추세가 이제 2020년에도 이어질 네.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물어보면 야, 네. 많이 올랐는데 도를 거 같냐? 아, 그렇죠.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 예. 이런 얘기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많이 올랐고요.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올랐다는 개념도 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주가가 30%씩 올라오는 그런 장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한 주당 얼만큼 돈을 버는지 이런 이제 비율을 보게 돼도 한 18배 정도 되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최고 수준이다 보니 비싸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30%씩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그만큼 오를 거냐, 이 논란이 사실은 저희끼리도 그런 논란을 얘기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가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냐. 작년에 재작년이죠. 2018년도 4분기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그쵸. 그 이후부터 올라왔다고 치면 30%인데, 주가가 급락하기 전, 그 전에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 뭐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려 이러면서 빠졌던 그 부분들을 삭제해 놓고 보면 뭐 한 10몇 % 올랐다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고점 대비 그렇죠. 언제부터 보느냐가 뭐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 한 10년 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 이 추세를 이탈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조금 전달을 드리면, 보통 사실 주가를 볼 때 사실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익이 계속 잘 나야, 아까 경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익이 잘 나야 그 주가가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올랐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팔 겁니다. 근데 올해 이익 증가율이 한 10%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5에서 한 10%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이익 증가만큼 미국 주가가 오르면 최소한 5에서 한 10%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 시장은 그래도 여전히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앞으로도 가장 많은 비중을 가져갈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어느 정도? 전체 저희가 중위험, 중수익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위험, 중수익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한 35% 정도 가져가고, 전체 주식 비중인 거죠? 전체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뭐 국내 채권이라던가 선진국 채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쪽에 나머지 한 65%에서 그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60%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식이 미국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한 19%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5% 중에 19%.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한 6% 정도 가져가고 있고, 중국은 한 2%, 그 다음에 뭐 신흥국 전반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곳 한 5%, 한국은 한 2% 이렇게 차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미국 비중이 가장 주요하고, 그 다음에 유럽은 전체 벤치마크에서 차지하는,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좀 낮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미국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혁신 기업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플랫폼이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던가 전기차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목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팡이라는 종목, 그쵸, 기억나죠?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구글 이런 것들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얘네들 시가총액을 합쳐보면 한 5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5조 달러가 뭐 그러려니 하시겠지만, 실제 한국의 코스피 시가총액이 1.3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합쳐도 빵 주식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얘기냐면, 이런 큰 기업들의 5조 달러 이상의 돈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글로벌의 어떤 시장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혁신 기업들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마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작년만큼의 연간 상승률을 뭐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올해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제가 유동성을 막 많이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진단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오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뉴스만 보면 막 미중 무역 분쟁 합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올랐는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사주 매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TF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의 돈으로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산 다음에 태워버립니다. 소각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했던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가져가는 포지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식 하나 대비 이익도 되게 높아지는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주가를 실제로 사다 보니까 수급 효과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해왔었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과거보다 많다라는 맞습니다. 예, 훨씬 많고요. 가장 많았던 게 2018년도였는데 2018년도는 주가가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때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사서 소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지고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큰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라든지 그런 큰 기업들이 이익도 많이 내지만 그 이익을 가지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우리 마켓 다이내믹스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전체 미국의 주식형 펀드 규모가 있는데요. 거기에 50%가 ETF 형태로 가져갑니다. ETF 여러분도 투자하시겠지만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서 어떤 지수를 복제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ETF를 하나 사게 되면 ETF로 돈이 들어오고요. 그럼 ETF 들어온 돈으로 해당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을 막 사게 됩니다. 그럼 종목의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종목의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또 ETF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될 때는 선순환이 되고요. 또 악순환이 될 때는 또 엄청나게 빠질 수가 있는 요소이긴 한데 지금 현재 올라왔던 요소들은 이 두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연준이 또 돈을 푸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유동성 측면이 있다고 그런 보여집니다. 지적도 있던데 ETF 시장이 커지면서 돈이 들어오면 그게 ETF라는 게 시장 비중대로 투자를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또 대형주들한테만 또 계속 자금들이 들어가서 맞습니다. 시장이 더 커진다 그쪽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ETF 시장은 우리가 베타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베타 마켓은 그냥 말씀드리면 시장만큼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은 시장을 이겨서 초과 수익을 내는 측면인데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건 그냥 시장만큼 버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ETF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금이라고 하시면 금 투자해볼까 하면 ETF 다 있습니다. 은 ETF 다 있습니다. 아니면 클라우드 되게 좋다고 하는데 뭘 투자해야 되지? 클라우드 ETF도 있어요. 그래서 ETF만 모아서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하는 그런 전략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들이 ETF나 패시브 시장으로 몰려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개별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면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는 건데 무슨 종목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ETF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몇 퍼센트 비중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펀드를 통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지만 ETF를 이용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나눠서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지금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이야기 쭉 해주시고 ETF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ETF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가서 제일 좋은 게 보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ETF 안에 있는 들어있는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미국 외에 아까 이야기할 때 유럽하고 이제 중국 쪽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특히 중국이나 뭐 유럽 쪽의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건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중국은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벤치마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다만 중국 시장에 투자를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익숙한 그렇죠. 국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꼭대기에 많이 들어가죠. 꼭대기에 들어가셨던 네. 경험도 아마 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중국은 좀 경험상 그 미국이나 기타 유럽이나 기타 자본주의의 어떤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잘 해석이 안 되거나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일단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형태를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들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중국의 뭐 선행지수나 이런 것들이 잘 돌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뭐 부실이 많아진다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투자를 안 하고 싶거든요.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중반에는 한 11% 정도 되던 게 지금은 6%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죠, 사실은. 과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2015년도에 혹시 투자해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주가가 상해 증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500에서 5,000포인트를 넘어갈 정도로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후강퉁 그다음에 MSCI 신흥국 지수에 중국의 종목들을 편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민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중국 주식에 몰려든다라고 하면서 그 중국의 주식이 급격하게 매수를 많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들이 이제 버블이 약간 꺼지면서 2016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의 주가를 움직이는 게 당연히 경기 요인들을 보고 성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식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보면 중국은 2021년도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020년도가 되면 2010년도 대비 GDP가 2배 이상 증가를 목표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1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성장률을 한번 따져보면 한 5.9%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복리로 계속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6%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이런 것들을 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게 중국은 한국이랑 달리 내수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6% 성장을 위해서 무역 분쟁 때문에 수출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소비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때 소비를 상당히 부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의 서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 중에 농산물을 몇백억 불 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본시장을 좀 열어줌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아마 오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역 분쟁에 있어서 중국이 내줄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고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가계 자금을 주식형 펀드나 자본시장으로 이제 넣겠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계 자금이 얼마가 될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돈으로 한 1경원 정도 되더라고요. 1경원. 예. 물론 그게 뭐 다 주식으로 들어오진 않겠습니다만 중국의 정책이 그렇게 펼쳐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좋게 보는 신흥국 중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중국의 이제 기업 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기업 부채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돈이 들어와 있는 문제여서 보통의 기업 부채처럼 돈을 채권자들이 다 돈을 빼간다. 그래서 디폴트가 나고 뭐 이렇게 파산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기업 부채 문제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예. 좀 짚어주셔가지고 네. 뭐 유럽 쪽 같은 쪽은 어떤? 유럽은 얼마 전에 그 스웨덴인가요? 거기가 원래 그 마이너스 금리를 예, 5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나라였는데 이번에 그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고 제로 금리로 마이너스 금리 있던 거를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부분들을 얘기했다라는 건 뭐냐면 은행들한테 중앙은행에 돈 넣지 마. 이 돈 가지고 대출해라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통해서 양적 완화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유럽 경기가 돈 푼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올라오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은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은 약간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얼마 전에 드라기 ECB 총재가 그 라가르드 총리, IMF 총리한테 ECB 위원장을 물려줬거든요. 물려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슈퍼 마리오라고 얘기할 정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ECB 의장 드라기가 통화 정책의 효과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앞으로 재정을 좀 더 푸세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경기 요인으로 보게 되면 독일이 재정을 조금 풀어주는 효과가 만약에 뉴스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유럽 증시는 경기 측면에서도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일을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독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독일의 예를 들면 뭐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은 기존에는 그 우리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 폭스바겐의 이제 그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들이 거의 좀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또 막 늘기 시작하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유럽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 경기가 실제로 돌아서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일이 진짜 재정 나라 돈을 풀어서 늘게 하는지 이런 측면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딱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하고 유럽하고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미국은 시장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IT 산업이거든요. 예. 예. 유럽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금융이에요. 금융 산업이 가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금리가 점진적으로 혹시 올라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금리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국보다는 유럽의 은행주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합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은행주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미시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이제 간략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좀 돌아가서 좀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노후자산 포트폴리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말에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중위험 중수익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투자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아까 지금 뭐 한 35% 정도의 주식 네. 비중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올해는 이제 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네. 떨어뜨리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네. 또 그리고 올해 좀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자산이 있다. 네, 포트폴리오에 좀 약간이라도 편입을 했으면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자산이 있다면 그런 거는 뭐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뭐 좀 지나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이렇게 넘어왔던 예. 포지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비중이 저희가 연말에 넘어올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한 35% 정도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채권 비중을 나머지로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주식 비중을 중위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무리 늘려도 한 40% 정도 이상은 늘릴 생각은 저희는 없습니다. 중위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 위험 노출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자산 혹은 잃으면 안 되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겠죠. 사실은 무슨 돈이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30에서 한 35% 아주 많아야 한 40% 정도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중위험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채권 쪽에서는 올해
금리가 아까 제가 경기가 올해 1분기에 돌아설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경기가 얼만큼 의미 있게 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의미 있게 돈다라고 하면 금리도 경기를 좀 따라가기 때문에 슬금슬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요거에 아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드 자체는 올라가지만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뭐 3%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만기까지 들고 갔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원금 플러스 3%라는 의미인데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걸 우리가 캐리 수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금리가 올라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 선진국이나 채권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예를 들어 선진국 채권은 조금 줄이되 예. 이거를 신흥국 채권으로 다양하게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채권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죠? 금리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분산하게 되면은 가치 통화 자체도 좀 분산이 되는 효과가 좀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혹시나 유럽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던가 했을 경우에는 달러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을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신흥국 채권입니다. 그래서 신흥국 채권의 경우에는 달러가 만약에 좀 약해지는 국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 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펀드에 투자하시면 가격을 좀 버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뭘 제일 좋게 보냐 이거보다는 뭐를 제일 걱정하냐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Everything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선진국 신흥국 다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올라버렸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지금 제가 Everything bubbl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18년도에 투자자들의 모토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탁 책상을 치면서 캐시 이즈 킹이었어요. 예. 그냥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산의 90%가 하락을 했고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2020년도는 뭐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피해야 될 자산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게 봅니다. 뭐냐면 이거는 약간 뭐 투자자들마다 조금 생각들은 좀 달라서 저희 그냥 생각을 자유롭게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회사채 시장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일드 전체 내가 투자했던 전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품들의 위험 자산을 조금씩 양념처럼 섞어 놓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도 올해 두 자릿수 수익을 내서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조금 속도감 있게 오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결국 회사채는 회사에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되게 커지는데 굉장히 한계 기업이라던가 안 좋은 기업들은 사실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전체 기업 중에 부도율 회사채 부도율이 한 2% 정도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이 여전히 뭐 나쁜 투자처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크레딧물이라고 하는데 회사채 시장은 한번 어떤 이슈가 터지면 우르르 몰려나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막힐 수가 있어서 저희는 하이힐드 채권보다는 차라리 신흥국 채권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차라리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한 뉘앙스를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한 약간 그때 취약한 자산들에 대해서는 조금 맞습니다. 기피하자는 이야기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금리가 얼만큼 빠르게 오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켜볼까 싶은데요.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좀 올라가겠지만 최근에 연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같이 채권 시장을 보는 사람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어떻게 해서든 2% 이상의 인플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뭐 금리가 얼만큼 가파르게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마이너스 금리가 나올 만큼
마이너스 금리가 전체 발행액의 한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던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밑으로보다는 위로가 조금 예, 더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의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조금 선진국 채권에서 약간의 신흥국 채권으로 좀 통화를 다변화하고 그럴 계획을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게 리츠잖아요. 아, 예. 금방 금리 이야기 하셨는데 리츠의 뭐 기초자산 같은 게 다 부동산일 텐데 네. 금리가 약간 상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 리츠 쪽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리츠가 사실은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막 충분히 막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리츠 자산이 작년 한 해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일드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고 저성장이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리츠라는 게 부동산 투자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뭔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의 7-80%를 배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리츠가 각광을 받았었고요. 근데 원론적으로 리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임대료와 같은 부동산의 수익을 또박또박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채권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주식처럼 막 거래 가격이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 돈 이자 이런 것들을 보면 채권에 가까운데 거래는 주식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리츠 시장이 제일 좋을 때는 금리가 빠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게 바로 작년 같은 시장에서 리츠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에 상장된 공모 리츠는 한 7개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리고 수익률도 현재로서는 아주 글로벌 리츠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리츠 시장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리츠에서 나오는 뭐 배당 그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세제 혜택도 좀 뭐 분리과세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공모 펀드가 나와야 될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글로벌리는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부동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한 3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12% 정도가 상장된 리츠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의 시장 규모가 한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한국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한 1조 정도 되려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작죠. 그래서 사실 리츠 투자를 하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보다는 이제 해외 쪽 리츠를 투자하는 게 맞고, 근데 해외 쪽 리츠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쇼핑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호텔에 투자하는 거, 뭐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 뭐 메디컬 회사에 투자하는 거, 뭐 도심 빌딩,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요양원에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에 있었으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리 핫한 상황이라고는 보여지는데요. 리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아마 의미 있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 포트폴리오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된 것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중을 뭐 많이 가져가 그러신 상황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뭐 한국의 비중이 뭐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도 공모 리츠를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각 운용사에서도 그 부동산 리츠 관련된 것들을 좀 공모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이번 끝나고 나면 또 리츠에 관련된 또 전문가 모셔가지고 또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때 부분은 조금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 퇴직연금이나 노후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하나 꼭 지켰으면 좋겠다. 뭐 그런 투자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원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기억하시기 좋게 나누고 또 나눠라
하자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산하자. 예, 분산하자라는 거고요. 근데 나눈다고 하시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계세요. 나 많이 나눴다. 물론 그것도 분산 투자 측면에서 볼 때는 한 종목보다는 두 종목이 낫고 두 종목보다 10종목이 변동성이 줄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사실 서로 달리 움직이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죠. 우산 장수, 무슨 아이스크림 장수 얘기하듯이 주식이 오를 때 사실은 채권이 조금 더 가격이 좀 빠져주면서 주식 올라가는 걸 갉아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주식이 빠질 때, 하락할 때 채권이 또 사실은 가격이 좀 올라주면서 금리가 내려오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서, 나누실 거면, 기하게 놔주실 거면 서로 달리 움직이는 이종 자산으로 많이 나누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나누더라도 어떤 자산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외 우량 자산을 빨리 확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전체 시장에서의 시가총액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내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 100 중에 2%만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98%는 사실은 놀려야 되는, 그만큼 기회를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중국에 이미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여기 와서 조금 알아보게 된 건데, 사실 저도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면 이게 100억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가지면 이 얼마나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나 아니면 주변의 큰 자산가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 걸 보면 1억으로 100억 벌겠다, 10억 벌겠다의 생각보다는, 물론 돈이 있으시겠지만 10억이나 100억 가지고 한 2, 3%를 안정적으로 벌겠다라는 전략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긴 시간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자산 관리가 된다라는 생각들은 저는 여기 와서 느꼈고, 저도 예전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을 많이 보유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드리면 나누고 또 나눠라. 서로 달리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가져가고, 그 대신 우량한 자산을 좀 가져가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투자의 시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돈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노후 관리나 자산 관리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누라는 말씀은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오늘 행운빨은 2020년 노후자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에 해주셨던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달리 움직이는 이종 자산의 자산을 배분해라. 그리고 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라. 그리고 대박보다는 안정적인 복리 수익률을 끊거라. 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훈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2020 노후자산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